그날 아버지의 서재는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으로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지만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민재야, 들어와. 문을 열자 아버지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바로 옆에 그녀가 서 있었다. 김은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의 딸, 이제 내 이복 동생이 된 여자. 그녀는 29, 나보다 5살 어린데도 이미 그룹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모두가 그녀의 재능을 칭찬했다. 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회사 들어온 지 15년이 다 됐는데 아직 부장 자리야. 은서는 입사 5년 만에 부사장이 됐다. 그 애는 스스로 벌었어. 너처럼 공짜로 받은 게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공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받은 공짜 인생. 나는 반박하고 싶었다. 대학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해외 출장 나갈 때마다 시차 적응도 못한 채 자료를 만들었고 계약이 터질 때마다 내가 앞장서 뛰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눈에는 내가 늘 부족했다. 은서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증오스러웠다. 나는 목끝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앞으로 그룹은 은서가 이끌 거다. 너는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만 까딱하고 서재를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 10살 난 나 그 뒤로는 아무도 추가되지 않았다. 이제 그 사진마저 낯설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채 1시간쯤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리 지를 수도, 물건을 던질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내가 정말 패배자가 될 테니까. 나는 창문을 내리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복수는 급하게 하면 안 된다. 관찰하고, 기다리고, 빈틈을 찾아야 한다. 그날부터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아니, 기록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은서의 일거수일투족, 아버지의 결정 하나하나, 회사 돈의 흐름. 모든 것을 냉정하게 적었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수백 번 들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나는 회사에 남았다.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내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외부 시선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남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돌면 주가가 흔들릴 테니까.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장 직함을 달고 출근했다. 하지만 회의에 불러주지 않았고 중요한 자료도 공유되지 않았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보는 날이 늘었다. 그 틈을 이용해 나는 은서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의 이메일, 회의록, 심지어 비서와 주고받은 카톡까지. 회사 시스템 관리자 중 한 명이 나와 대학 동기였는데 그에게 부탁해 백도어를 열어두었다.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미 도덕 따위는 내게 의미 없었다. 발견한 첫 번째 단서는 사소했다. 은서가 입사 초기에 따낸 대형 유통사 계약.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훌륭해서였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계약 직전 유통사 임원의 아들이 은서와 같은 해외 연수에 참가했었다. 그 연수 비용은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증빙은 마케팅 조사로 처리됐다. 두 번째는 더 노골적이었다. 지난해 말 은서가 담당한 중국 합작 프로젝트. 계약금 300억이 오갔는데 그중 20억이 컨설팅 명목으로 이상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갔다. 그 회사의 대표는 은서의 대학 후배였다. 나는 그 사실들을 차곡차곡 모았다.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은서를 완전히 밀어주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나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연습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 은서가 농담을 던지면 일부러 크게 웃었다. 아버지 앞에서는 더 공손해졌다. 은서 누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그 연기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낯설었다. 밤마다 어머니 묘소에 갔다. 비석 앞에 앉아 속삭였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했다. 멈추면 내가 진짜 공짜 인생이 될 것 같았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주주총회 전야.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은서를 후계자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언론에도 미리 흘렸고 주가는 이미 기대감으로 올랐다. 나는 그 전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금고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일이었다. 여전히 바꾸지 않았다. 안에 들어있던 USB 하나를 복사했다. 아버지가 은서에게 넘기려던 비밀 재산 내역과 그녀 명의로 된 역외 계좌 목록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주주총회장.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그 순간 내가 일어났다. 준비한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보안 요원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떠올랐다. 중국 합작 프로젝트의 돈 흐름도 컨설팅비로 빠져나간 20억의 최종 도착지 은서의 개인 계좌. 아버지가 은서에게 몰래 넘겨준 강남 빌딩 소유권 이전 서류. 회장이 얼어붙었다. 은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아버지, 이게 바로 스스로 번 것인가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플렉스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주가는 그날 15% 폭락했다. 총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갔고 은서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나는 언론 인터뷰에서 담담히 말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달랐다. 나는 모든 것을 계산했다. 자료를 흘릴 타이밍, 언론사 여기자 하나와 미리 연락해둔 것, 주주들 사이에 뿌린 풍문까지.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눈이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이긴 건 맞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몰랐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은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아버지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룹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고 나는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겉으로는 모든 게 내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을 때였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늙어 보였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서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다. 가족이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가 저를 공짜 인생이라고 하셨을 때 저는 가족이었나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 눈에 눈물이 고인 걸 봤다. 순간 가슴이 아팠다. 정말 잠깐이었다.
나는 바로 그 감정을 짓밟았다. 약해지면 안 된다. 은서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사는 회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결국 그녀만 7년형을 받았다. 나는 그녀를 면회 갔다. 유리 너머로 그녀를 보았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낯설었다. 오빠 아니, 민재 씨. 그녀가 먼저 말했다.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미안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나는 일어섰다. 그녀가 유리를 쾅쾅 두드렸다. 민재야. 제발.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룹은 겨우 안정되었다. 나는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언론은 나를 개혁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주가는 회복됐고 새 프로젝트도 줄을 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만 봤다. 그 눈빛이 너무 슬퍼서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병원 중환자실. 나는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너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로. 이미 늦었어요.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장례식장. 수많은 조문객. 나는 상주로 앉아 있었다. 은서는 교도소에서 호속 나와 조문했다. 수갑을 찬 채.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이제 됐다.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다음 날 신문 일면은 화해의 장면이라 떠들썩했다. 사실은 달랐다. 나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의 몸이 떨렸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룹은 내 손에서 더 커졌다. 나는 37의 재벌 30위 안에 들었다. 잡지 표지, 강연 요청, 젊은 경영인의 상징.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웃지 않는다. 어느 겨울밤 어머니 묘소에 갔다. 눈이 쌓인 비석 앞에 앉았다. 엄마, 제가 이겼어요. 바람만 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나의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찢지 않았다. 그냥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있었다. 곡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비었을 뿐.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나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된 걸까? 그 질문에 답은 없다. 다만 나는 이제 혼자라는 것만 알 뿐이다.